네,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교직 수학이죠. 교직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교재 연구를 이제 중심으로 하는데 이게 지금 오리엔테이션 시간이긴 한데 한 10분 정도에 끝낼 것 같아요. 혹시 오리엔테이션이 너무 짧아서 불만이라든가 그런 분은 이전에 제가 22일 날, 12월 22일 날 합격 전략 설명회를 했거든요. 그게 지금 아마 무료로 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충분히 오리엔테이션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또 어제 또 충분히 설명한 것도 있고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교재 연구라고 하기에는 좀 많이 부족한 게 교재 연구가 지금 2007 개정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게 교재 연구가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은 그러니까 이론하고 그러니까 실제로 돼 있어요. 교재 연구가. 그러니까 이론하고 실제로 돼 있는데 이론은 뭐 다 다룰만 하지만 실제는 지금 07 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싹 다 싸그리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안 보셔도 됩니다. 실제 부분은 뭐 참고만 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 부분은 제가 다 수정을 해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걸 보시면 돼요. 지금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것은 이제 실제적인 측면 플러스 이제 실제 학교 현장에서 수업하는 방식까지 포함을 하기 때문에 교직 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명칭상 맞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교재 연구라고 하기에는 거의 반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좀 그렇고 그렇게 해서 이제 교직 수학이라고 이제 명칭을 지었습니다. 일단 교재 연구에 대한 일단 사람들 저희 수험생들이나 이제 임용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의 평가를 보면 암호로 되어 있다 이런 평가가 상당히 많아요. 거의 암호로 해서 거의 해석을 해야 되는 수준인데 일단 이번 수업에서는 당연히 해석을 할 겁니다. 암호 해독 거의 암호로 되어 있는 걸 해독을 할 텐데 특별히 지금 오늘 할 1강이 가장 암호가 많습니다. 가장 어려운 내용이 많고 굉장히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정말 자세히 그리고 이 교재 연구가 또 특징이 뭐냐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편찬을 한 게 많아요. 알고 있다고 생각. 그러니까 많은 부분이 맥락들이 이제 많이 빠졌어요. 거기에 사실은 보충 설명들이 좀 많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 빠진 맥락들을 이제 추가해서 거기에 이제 다양하고 구체적인 예들을 포함해서 일단 1, 2월에 교직 수학의 강의는 이제 모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강의를 할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일단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2페이지, 자, 1페이지 요거부터 봐야 되겠죠? 그래서 1주차는 수화 연산 이론을 하게 될 텐데 아마 이제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아마 이론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실제를 좀 할 수도 있는데 할 수 있으면 시간 되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는 그럼 2주차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대수 이론 실제, 보통은 이제 한 주차로 배치가 되는데 수화 연산과 기하와 증명, 기하와 증명은 좀 워낙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기하에 대한 내용은 좀 많이 다룰 예정이고요. 이게 함수하고 대수도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좀 적고 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 이렇게 한 단원씩 한 주차씩 이렇게 이제 다루게 되겠죠. 이건 이제 조금씩 이제 뭐 수업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다. 그걸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뒤로 넘어가시면 그리고 수교 이론 이제 어제 한 수업하고 오늘 수업도 마찬가지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이 시간이 이제 피드백 시간이 돼서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건데 이 전 시간에 공부한 자료를 갖고 와서 보고 쓰셔도 돼요. 일단 그거는 충분히 뭐 알고 익히는 데 좀 중점을 두기 때문에 정 모르면 보고 쓰셔도 되고 참고하셔도 되고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한 문제 풀이가 보통 지금 5문제 2017 학년도에는 5문제가 나왔잖아요. 5문제. 보통 이제 A형에 전공 A에 30분 쓰고 수교로네. 이제 전공은 60분 쓰겠죠. 그 다음에 이제 B형에 30분을 쓴다고 치면 5문제 60분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문제당 10분이 넘어가는데 이거는 이제 논술형이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 물론 기입형은 좀 빨리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시간은 보통 한 문제당 10분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 30분의 시간 동안 한 3문제 정도를 풀어보는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9시 반부터 10시까지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10시 10분부터 모범 답안 및 풀이 해설하고, 그 다음 진도를 계속 나가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2페이지. 그 수교 이론은 이제 지난 시간에 했고, 이번에 이제 교직 수학. 근데 교직 수학이죠. 수화 연산부터 확률과 통계 6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화 연산에서는 일단 수개념의 발생 기본 이론과 그 다음에 이제 음수가 좀 많이 중요한 부분으로 나와요. 그래서 음수 부분은 따로 떼놨고요. 중요하다고는 했지만 뭐 최근에 그렇게 나온 적은 없긴 해요. 그러니까 이전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던 거죠. 이게 또 문제가 돌고 돌기 때문에 또 내년에는 중요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형식 부력의 원리, 이건 오늘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과서 인용한 부분들은 다 넣었습니다. 대수는 이제 특별히 변수 개념이 특별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변수 개념을 중심으로 다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석법과 종합법을 다룰 건데, 우리가 분석법과 종합법은 이래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내용을 이렇게 증명을 해요. 지난 시간에 외심을 예로 들면 뭐 그래서 이제 기호로 계속 합동을 이용해서 증명을 해서 여기까지 다 다르죠. 근데 이것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결론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나오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이게 나오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이게 나오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연어가 강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서 결국 여기까지 간 다음, 그렇게 되면 왜 증명이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학생들이 더 잘 이해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분석을 한 다음 철저하게 그 다음 쭉 연역적으로 내려 쓰는 것이 바로 종합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우리가 이제 기하의 측면에서도 있고 대수에 대한 측면에서도 둘 다 있는데, 아마 기하를 중심으로 다루게 될 거예요. 분석법과 종합법은. 어쨌든 대수에서도 분석법, 종합법을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함수. 이번에는 함수에서 나왔죠. 교직 수학에서. 함수에서 하나, 확통에서 하나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함수에서 크라벤담과 잔비어의 이제 번역 활동. 잔비에르라고 읽는 분도 있는데 전 잔비어라고 할게요. 그래서 번역 활동 요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함수의 역사적 발달도 16학년도에 출제가 됐었죠. 그 다음에 이제 기하와 증명. 기하 증명에서도 또 나왔어요. 국소적 조직화에 대해서 나왔고, 분석법, 종합법은 단답형으로 나왔죠. 기입형으로 이제 출제가 됐고요. 증명 교수 학습 개선 방향이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일단 최근에는 안 나왔는데,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안 나왔다는 건 혹시 다음 학년도를 또 기약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기하에서는 교과서에서 정말 싹 다 뽑아서 냈습니다. 정말 많이 뽑아서 냈죠. 정말 뭐 외심도 나오고 내심도 나오고 다 그냥 교과서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한 이런 문제들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미분과 적분에서는 이제 개념 정의와 개념 이미지, APOS 이론, 이것도 뭐 다 그때 할 거고요. 어쨌든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일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건 아니고 이전에 나왔어요. 객관식이라든가 02에서 08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최근에는 나오진 않았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확률과 통계는 탐색적 자료 분석이 나왔죠. 그래서 의외로 교재연구에서 출제가 꽤 많이 됐다는 거. 그래서 이제 수교 이론과 양대 산맥을 이루는 교직 수학을 잘 공부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리엔테이션 끝났습니다. 그냥 바로 진행을 하죠. 10시, 일단 10시 좀 넘어서까지 진행하고, 한번 쉬었다가 계속 진행을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수개념의 발생. 수와 연산 지도. 네, 수와 연산은 따로 뗄 수가 없어요. 즉, 수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얘기가 된다면 반드시 연산도 같이 얘기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산은 이제 우리가 사칙 계산을 포함해서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이런 것들이 있겠죠. 물론 이전 교육 과정에서는 닫혀있다. 닫혀있다 익숙하죠. 전공 수학에서 나오니까. 원래 고등학교에서도 이 닫혀있다와 항등원과 역원을 배웠어요.
학생들이 처음으로 수학을 포기하는 라인이 여기였죠. 집합 즐겁게 하다가 뭔 소리냐. 갑자기 항등원 역언이 나오고부터 사실 뭐 저도 그래서 예전에 가르칠 때는 거의 그냥 공식화시켜서 가르쳤는데 이게 아예 이제 공부 개정부터는 아예 빠져버렸죠. 아예 빠지고 1호 개정에서도 아예 삭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근데 사실은 안 다루는 게 맞죠. 학생들이 이거를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안 다루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자, 그럼 수는 어떻게 배우냐면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정수를 포함한 유리수까지 확장을 유리수를 이제 체계로 완성을 시키죠. 원래는 이제 초등학교 때도 뭐 유리수, 분수라는 표현으로 안 한 건 아니지만 소수로 하지만 음수라는 것이 다 빠져 있었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았지만 중학교 1학년 때는 이제 정수까지 포함을 해서 이제 유리수라는 것을 완전 확정을 짓는 거죠. 그다음에 중학교 2학년 때는 이제 순환소수를 다룸으로써 좀 더 유리수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다루게 되고요. 수체계가 확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3 때는 어떻게 돼요? 무리수를 포함해서 실수체계가 완성이 되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복소수까지 확장이 되죠. 이렇게 이제 수체계가 이루어지고 당연히 이 수체계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 연산 법칙이 계속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뭐 요걸 중심으로 당연히 다루게 되겠죠. 교환 법칙, 결합 법칙, 분배 법칙을 중심으로 다루게 될 겁니다. 이건 이제 안 닫혀 있다 이제 이런 건 안 다루니까요. 이렇기 때문에 수는 그냥 수를 따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연산까지 포함을 해야 통합적인 이해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항상 붙어 다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수체계는 고도의, 뭐 고도의 하니까 굉장히 좀 유식한 용어처럼 보이지만 그냥 뭐 추상화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숫자라고, 수라고 할게요. 수3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낼 수 있느냐? 그럼 이제 여기 사람이 3명이 있다, 펜이 3개가 있다, 지우개가 3개가 있다, 뭐 볼펜이 3개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거기에 대해서 이제 3개라는 공통적인 속성들을 뽑아내서 이제 3이라는 개념을 형성하는 게 바로 추상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추상화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추상화를 했을 때 정말 더 엄밀하고 견고한 수 개념이 형성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인의 경우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 필요가 없어요. 성인의 경우에는 그냥 1, 2, 3이지 뭘 이렇게 3개 열심히 그거를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렇게 하지만 저희는 정말 철저하게 아동의 입장에서 즉 중학교 1학년부터 시작하는 요 과정,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까지 생각을 했을 때 학생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3이라는 개념을 바로바로 떠오르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세계라는 어떤 이것도 분필도 이런 3개가 없네요. 다 2개씩으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럼 이렇게 3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3개라는 것을 계속 눈으로 보여주고 익히게끔 도와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 이제 세 번째를 보시면 학생들은 구체적인 대상을 통해서 수 개념을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이렇게 했을 때 x는 마이너스 a, 얘가 음수야 마이너스 붙은 얘가 양수라고 했을 때 얘가 음수야 라고 했을 때 누구나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성인은 뭐 그냥 알아요. 솔직히 고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이항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잠깐만요. 혹시 프린트 받으셨습니까? 그 밑에 혹시 내려가시면 있을 거예요. 1층에. 네. 그러면 이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금방 바로 이해할 수가 있는 개념이 되지만 아동의 경우에는 전혀 이해할 수 없죠. 아무리 봐도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아동의 그 심리를 분석하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뭔 소리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하겠죠. 중학교 1학년이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익히기에는 어렵다. 이걸 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 개념, 지도시 유의사항. 위에다 쓸게요.
이건 이제 피아제의 발달 단계하고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피아제 발달 단계는 이제 뒤에 정리가 될 거고요. 형식적 조작기 단계가 12에서 13세의 형식적 조작기가 이루어지죠. 근데 이제 이때는 이제 피아제는 이제 연령 구분을 했지만 이거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1년 정도는 뭐 충분히 가능하고 중학교 1학년에 해당되는 14세는 형식적 조작기가 꽤 형성이 됐지만 완벽하게 돼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이제 많이 예로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예를 많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대상들을 통해서 이렇게 추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구체적에서 형식적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지금 수체계가 이렇게 확장이 될 때마다 학생들은 한 번씩 삐끗합니다. 한 번씩 어려움을 겪죠.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겪는 것들을 교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자신의 인지 구조, 즉 머릿속에 있는 그런 개념들이 새로운 개념들을 지속적으로 받아들일 때마다 당연히 삐걱대겠죠. 성인이야 뭐 그냥 바로 알겠지만 학생들은 분명히 그 삐걱거린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한 맥락 가운데서 역사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잘 도와줘야 된다. 그게 이제 중요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럼 물을 마시고도. 네. 그럼 이제 추상 개념에 대한 이해. 추상이 무엇이냐? 아까 여기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했지만, 우리가 여기 흰 분필이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흰 A4 용지가 있죠. 그리고 흰 우유가 있을 수 있어요. 저희 교재연구책도 흰색이 꽤 들어가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공통적으로 희다라는 속성을 추출해내는 과정, 이것이 바로 추상화 과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그런 식으로 추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수개념은 어디에서 추상되느냐? 그럼 수개념은 과연 어디에서? 왜요? 그럼 어디에서 추상되느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엄청난 논쟁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물에 한마디로 그 안에 깃들어 있는 것이냐, 수 개념이, 아니면 사물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냐, 사물과 관계가 없는 것이냐, 이 두 개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이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돌을 6개를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6개가 있으면 이 6개는 돌이 6개라는, 돌 안에 6개라는 성질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묶어보세요. 그럼 여기서는 새 묶음이라는 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돌에는 또 3이라는 것도 들어가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인간이 이렇게 묶었기 때문에 3이라는 개념이 생성된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논쟁이 크죠. 사실은 일반인들은 도대체 뭔 소리냐 이게 하겠지만, 저희는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과연 6이라는 개념과 3이라는 개념, 인간이 늘어놓는 이런 활동이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 사실은 돌 자체에 이런 3이라는 것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냐. 우린 그거에 따라서 여기 수개념 지도 방법, 이제 표를 보게 될 거예요. 여기를 지우고 여기다 적겠습니다. 첫 번째, 그럼 사물에 의한 방법이 있겠죠. 사물에 의한 방법. 그럼 두 번째는 기호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린 얘를 경험론, 관념론이라고 해요. 네, 수개념, 수와 연산을 할 때 처음 맞는 고비가 되겠습니다. 하여튼 잘 이해하면 돼요. 근데 아까 여기에서 돌에서 이해했던 거가 주로 이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물 자체에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특성, 그러니까 사물 안에 있는 특성이므로 인간의 의식이 그걸 포착하기만 하면, 그걸 깨닫기만 한다면, 경험을 통해서 깨닫기만 한다면 수 개념을 추상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까 3이라는 것을 했을 때 정말 다양한 대상들을 구체적으로 연관시키는 것이 필요하겠죠. 아까 그죠? 펜 3개, 사과 3개, 이렇게. 점점점. 근데 이게 역시 단점이 없을 수는 없고 단점이 있을 수는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 이렇게 야 이거 3개다 이거 3개다 이렇게 관찰은 할 수 있지만 그걸 추상해낼 수 없을 수 있어요. 역시 성인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개념이지만 그래서 이제 그냥 이거 이렇게 나눠 3개로 나누죠. 요거 분필 3개가 있으면 3개가 같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아니 3개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항상 아동의 입장에서 이거 3개인 건 이거 3개인 건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다양한 대상들을 통해서 추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만 그냥 그것이 그냥 관찰에만 그칠 수 있다는 거예요. 3개로 관찰을 한 것에만 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감각에 인간의 사고가 종속될 위험이 있다는 것이에요. 일단 그거를 이제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대상들을 통해서 결국 3이라는 수 개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까지 도와주어야 단점이 없는 이제 사물에 의한 방법으로서 추상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기호에 의한 방법, 인간의 이제 정신을 중시를 한 것입니다. 여기는 인간의 정신 중시. 여기는 이제 사물 자체죠. 구체적인 사물에 대한 경험과는 무관하게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호로서 그냥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는 B 플러스 A 이렇게 하면 얘가 교환 법칙이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아동들이 어리석지 않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도 충분히 결합 법칙도 A 플러스 B 이게 결합 법칙이죠. 네, 충분히 기호에 의해서 이해시킬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체적인 꼭 펜이나 그런 거 들 필요 없이 이렇게 설명을 해줘도 이게 바뀐다는 개념 알 수 있는 거니까 이거는 이걸 먼저 계산하고 이걸 먼저 계산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충분히 연산 법칙도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시 단점이 있죠. 이걸로만 가르치면 학습된 수를 맹목적이고 기계적으로만 다룰 수가 있겠죠. 구체적인 대상과의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현실과 동떨어진 그냥 기호 체계로서만 이해를 하게 되면 또 그것이 온전한 이해인가? 라는 측면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좋은 수 개념 지도 방법은 거의 답이 나왔다고 할 수가 있겠죠. 구체적인 대상을 통해서 충분히.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잘 접목시키면 어떻게 돼요? 사과 2개, 사과 3개, 새 보아라. 그러면 5개. 이게 나오죠. 그 다음에 사과 3개, 사과 2개, 새 보아라. 그럼 5개가 나오죠. 그러면 학생들이 이런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이게 바꿔서 이렇게 더해도 같은 값이 나오는구나. 그거를 충분히 깨닫게 한 다음에 요 A, B가 이렇게 자리가 바뀌었다. 이제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확장을 하게 되면 충분히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고 형식적으로 마무리를 지을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의 교육 과정은 여기에 이제 좀 초점을 두어 왔었지만 점점 더 교육 과정이 이렇게 바뀌면서 이게 좀 더 많이 균형이 잡혔어요. 이게 다양하게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기호에 의한 방법으로 가는. 이거 정수 지도나 유리수 지도도 이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뒤로 넘어가죠. 이제 통합적인 방법이 지도 방법으로서 훌륭하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1번에서 나온 내용이 이제 중요하게 되겠죠. 수 개념은 구체적인 사물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는 형성될 수는 없어요. 어쨌든 사물은 있어야 돼요. 수에 대한 개념은. 하지만 사물 자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속성으로서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아까 뭐 돌도 그렇지만 6을 의미할 수도 있고 3개도 의미할 수 있지만 그거는 인간이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고유한 속성이라고도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듀이하고 피아제가 나오죠. 세 번째가 이제 균형이죠. 균형 잡힌 관점에서 듀이와 피아제가 언급이 됩니다. 즉 사물에 대한 인간의 활동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물을 도구로 사용해서 인간이 직접 구성하고 활동, 뭐 짝짓기, 그 다음에 아까처럼 뭐 묶기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수개념을 형성하는 것이 올바르다. 이렇게 이제 균형적인 관점에서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 외적의 사물과 내적인 정신 활동의 융합, 결합, 하나의 축씩 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물 없이 가르치려고 하는 것도 형식적으로만 빠질 수가 있는 거고, 사물에 의해서만 이것만 열심히 하고 기호화 및 형식화를 또 시키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요걸 이제 그러면 이제 이게 일반화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다른 거에 적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계속 모든 교환 법칙에 대해서 계속 구체적인 예를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이렇게 일반화를 시켜서 스스로 응용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핵심적인 것이다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듀이에 대한 얘기까지 했죠. 그 다음에 피아제, 듀이하고 피아제는 얘기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듀이하고 피아제를 얘기했는데, 피아제는 사물의 속성을 추상함으로써 그냥 단지 속성을 추상하는 것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 그냥 펜 2개, 뭐 이거 2개, 그냥 사물의 속성을 추상하는 걸 넘어서서 인간의 행동이 여기에 포함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한 뭐 묶기, 그런 것들은 이제 다양하게 후에 이제 얘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이론으로서 경험적 추상화와 반영적 추상화가 있는데, 반영적 추상화는 이제 우리가 수교 이론 때 깊이 있게 이제 자세히 얘기를 할 거고요. 여기서는 이제 경험적 추상화하고 반영적 추상화를 비교하는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아제로 넘어갔죠. 경험적, 이제 반영적. 경험적은 이제 사물을 눈으로 보거나,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경험론하고 입장이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제 행동을 함으로써 사물 자체에 있는 속성을 추상해내는 과정으로서 얻는 지식은 물리적이고 주관적이고 경험적인 지식이 돼요. 이것은 올바를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물체를 봤을 때 빛이 이제 있게 되는 경우, 이제 빛에 의해서 뭐 사람의 각도에 따라서 다 다르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이고 경험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보는 사람의 이제 시야에 따라 추상적인 지식이 변화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빛의 상태라든가 그런 경험적 추상화는 이제 이렇게 추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추상이라는 것은 올바르게 추상을 하게끔 도와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잘 도와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반영적 추상화는 사물의 속성과 무관하게 사물에 대한 행동의 결과로서 추상적인 개념을 만들어내는 과정인데, 요거는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대각선의 개수. 이거는 이제 신론에서도 나오는데, 대각선의 이제 개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구체적인 오각형, 육각형, 칠각형 이런 것들을 드는 게 아니라 이제 머릿속으로 개념을 생각을 해요. N각형을 생각을 해요. N각형은 꼭지점이 N개죠. 대각선이라는 개념은 알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랬을 때 대각선은 그을 수 있는 수는 자기 자신 제외하고 그 다음에 양 옆에 제외해야 되죠. 3개. 이 총 3개를 제외해서 N-3개를 총 그을 수가 있겠죠. 각 꼭지점마다. 근데 여기서 긋는 선분과 반대쪽으로 긋는 선분은 같으니까 2로 나눌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꼭 구체적인 대상을 예로 드는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 충분히 생각해서 추상화할 수 있는 이런 수준이 형식적 조작기에서 되긴 돼요. 근데 보시면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학생의 경우에는 이게 100% 바로바로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각형, 육각형, 칠각형 이런 다양한 여러
다각형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한 다음 해야 되지만 어쨌든 반영적 추상화는 충분히 이런 과정이 가능해요. 근데 이렇게 지금 제가 1분 만에 말로 설명했지만 이거를 이끌어내는 과정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동화, 조절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개념들이 굉장히 많이 여기 다 녹아들어서 결국 이 개념을 추상해내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이론 시간에 이제 좀 더 자세히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제 반영적 추상화는 사물과 관계없이 이렇게 추상을 해내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누구에게나 이거는 객관적인 지식이 되는 거죠. 돌을 예로 하나 들까요? 아까 요거 예죠. 어쨌든 묶여있는 상태나 배열 상태에 상관없이 6개라고 둘 다 얘기할 수는 있는 거죠. 총 개수가. 이거는 이제 돌을 꼭 늘어놓아 보아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충분히 머릿속에서도 연상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거는 충분히 지금의 중학교 1학년의 학생들에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건 이 두 가지를 균형 잡히게 가르쳐야 된다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피아제하고 듀이의 이론이 조금씩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듀이, 측정 활동. 이제 이거 다 지워도 될 것 같네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감은 파악을 하셨으니까. 우리 원시 시대를 잠깐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시 시대에서 원시인이 막대기를 하나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옆에 뭐 곰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럼 곰을 이렇게 좀 먹고 싶잖아요. 배고프니까. 그죠?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럼 이제 곰을 사냥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모양으로는 사냥을 할 수가 없겠죠. 이거를 뾰족한 화살촉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한계 상황의 인식이에요. 이걸로는 한계가 있다. 곰을 잡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뾰족한 화살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바로 문제 인식이죠. 그것에서부터 측정 활동이 시작이 되고 수 개념이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화살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원시인이 자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이제 대략적으로 이거를 재야 되는데 뭐 손뼉으로 잴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굴러다니는 돌멩이로 이렇게 재서 이렇게 재서 결국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는 뭐 깎아버리면 되겠다. 이제 이렇게 개념이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수 개념이 생기는 거예요. 요만큼의 어떤 돌멩이를 1개, 2개, 여긴 3등분까지 하고 그다음에 1등분은 잘라서 없애버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수 개념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측정 활동이라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대기의 크기나 어떤 강도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어떻게 화살을 만들 것이냐. 수 개념이 없다면 이것을 할 수가 없겠죠. 결국 어떤 형식으로도 수 개념은 여기에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듀이의 핵심적인 이론은 모호한 전체에서 모호해요. 이게 전체가 어떤 것인지 모호하지만 중간 단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명확한 전체로 바꾸는 과정이 이제 듀이의 수 개념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변별은 이제 분석을 하는 것이죠. 관계짓기. 종합의 과정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두괄식이라는 형태로 결론부터 얘기를 하겠어요. 원래 결론을 나중에 얘기해야 되는데, 자, 어떤 거냐면 모호한 전체가 있으면 여기에 단위를 설정을 해요. 단위라는 건 이 전체를 몇 등분으로 나눌 것이냐, 아니면 몇 등분인지 전혀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내가 돌의 높이, 뭐 이런 돌? 네, 이런 돌. 왠지 다른 것 같지만 어쨌든 돌이라고 봅시다. 돌. 이렇게 수학적으로 개념을 형성하면 되겠죠. 돌이라고. 자, 그래서 요거를 하나에, 2개, 3개, 뭐 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잴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단위의 반복으로
전체를 명확하게 구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듀이의 수개념의 핵심이고요. 여기에선 이제 변별과 관계짓기가 들어가게 돼요. 일단 사물을 개개의 독립적인 개별자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중요해요. 역시 성인으로서는 이해되지 않는 것을 성인으로서는 충분히 이해되는 거예요. 성인을 멸시한 건 아니고 성인으로서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 아동으로서는 좀 힘들 수 있다는 것이. 빨간 사과가 3개 있어요. 또 사과는 또 잘 그립니다. 사과 같죠? 빨간 사과가 이렇게 3개가 있어요. 근데 너무 질적으로 유사한 경우에는 이거를 1개, 2개, 3개 이렇게 세야 되잖아요. 근데 아동의 경우에 그냥 다 빨갛네. 그냥 그룹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성인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죠. 야, 3개 아니냐. 하지만 아동으로서는 이렇게 질적으로 변별이 되지 않으면 이렇게 그럼 그냥 전체적으로 그냥 사과가 한 뭉탱이 있다. 이제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지만 어쩔 수 없어요. 아동은 그렇다니까.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요게 이제 변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야 안 그러면 이 변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돌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하나, 둘 이렇게 세야 되는데 그냥 뭉퉁거려 하나라고 하면 명확한 전체가 안 나오는 거죠. 요게 이제 이런 단위가 4개가 있다라는 요 단위가 요런 단위가 4개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야 되는데 변별이 안 되면 그냥 1개로 인식을 하게 되니까 수개념이 여기서 형성이 안 되는 거죠. 4라는 수개념이 여기서 형성이 돼야 되는데. 두 번째, 관계짓기입니다. 이번엔 또 질적인 차이가 너무 강해요. 이걸 이제 통합체, 단일체로 인식하는 것도 필요한데 너무 질적인 차이가 강해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사과 이걸 왜 한글로 쓰냐면 바나나하고 배가 그리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해하시고 한글로 쓰겠습니다. 그런 경우 사과 1개, 바나나 1개, 배가 1개 있으면 어쨌든 이것도 3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동은 1개, 1개, 1개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역시 이것이 원시인으로 가서 어떻게 되냐면 그냥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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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역시 4라는 개념을 또 형성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석과 이 분석한 것을 1개, 2개, 3개, 4개로 이렇게 종합하는 과정. 요것을 형성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인의 경우에는 너무나 자연스럽지만 아동의 경우에는 이게 처음부터 갖춰져 있는 직관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 요걸 잘 기억하면 좋겠죠. 듀이 끝까지 하고 그다음에 한 타임 쉬도록 하겠습니다. 듀이가 6페이지까지 있음을 알 수가 있죠. 네. 그럼 이제 산술 지도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성적 활동의 방법. 근데 이제 이 3가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우고요. 1번, 모호한 전체. 그러니까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은 이 나무 막대기와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호한 전체죠. 그래서 이제 한계 상황을 인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은 정확한 화살에 대한 어디부터 화살 촉으로 만들지 그런 아직 측정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죠.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충분히 설명을 했으니까요. 그 다음 물을 마시고. 두 번째가 핵심입니다. 두 번째가 모호한 전체 충분히 얘기를 했고 단위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측정을 위한 단위를 설정을 하는 겁니다. 이 단위는 분명히 전체보다는 적은 단위가 설정이 되겠죠. 즉 단위란 더 큰 전체를 구성하거나 측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단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건 단위는 측정하는 주체로서 인간이 주목하는 행동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인간이 단위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화살촉은 예로 들었으니까 6개의 돌멩이를 예로 들까요? 나는 이 6개를 1개, 2개, 3개 이렇게 세고도 싶지만 2개, 4개, 6개로 셀 수도 있고 3개, 6개 이렇게 셀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 곱하기 6으로도 셀 수 있고 2 곱하기 3, 2가 3개, 3이 2개, 아니 그냥 6이 1개 있다라고도 셀 수 있잖아요. 그럼 6에 대한 개념이 다양하게 형성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듀이가 엄청나게 강력하게 비판하는 것이 무엇이냐? 정말 비판. 우리 어제 라카토스가 가우스가 이제 n차 방정식의 해는 복소수계에서 n개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거를 확정 짓는 것에 대해서 정말 몸서리 칠 만큼 비판을 했어요. 잠정적인 참이지 이거는 아직 발레가 안 나올 뿐이지 이걸 완벽한 수학적 지식이라고 여기면 안 된다. 근데 이걸 완벽한 수학적 지식으로 여기는 거에 대해서 몸서리 쳐줄 만큼 비판했는데 듀이의 비판도 거의 그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몸서리 쳐줄 만한 비판, 고정단위. 정말 엄청난 비판, 고정단위. 이게 바로 수개념을 싹 다 망쳐놓는 이 문제다. 고정단위란 무엇이냐? 아까 계속 나무 막대기를 예로 들죠. 이거를 자로 재는 거예요. 진짜 최악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로 재는 거예요. 그냥 1cm 단위로 계속 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게 몇 cm라고 할까요? 한 72cm? 대충 이렇게 쟀어요. 정말 듀이가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변별과 관계짓기를 싸그리 무시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단위가 고정돼 있다는 건 이 전체 72하고는 관계없는 거잖아요. 그냥 이거를 뭐 어떻게 분석하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자로 이렇게 재서 72라고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 단위를 전체량과 관계없이 측정이라는 활동과 무관하게라는 거죠. 뭐 어떤 우리가 열심히 이걸 뭐 마디로도 재기도 하고 돌의 높이로도 재기도 하고 뭐 손 뼘으로도 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수개념이 형성돼야 올바른 것인데 이 정말 전체를 분석하는 것과 전혀 관계없이 이걸 그냥 자로 쟀다. 정말 사물 자체에 내재한 성질로서 규정하는 관점에 근거한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건데 물론 사물 자체에는 72라는 수가 내재돼 있긴 해요. 이게 72cm라면. 근데 그거를 자로서 그냥 결론을 짓는다면 모호한 전체를 그냥 명확한 전체로 중간에 이런 다양한 수개념을 익힐 수 있는 것들을 한마디로 스킵하고 한 번에 그냥 결정 짓는다는 것이죠. 이러면은 수개념이 올바르게 형성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측정해야 할 전체량이 아닌 분리된 단위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거는 전체 즉 내등분이 됐다라는 것을 인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으로써 이게 내등분이 돼서 이걸 다시 종합함으로써 4라는 개념과 함께 전체량과 관계가 있는 수개념이 형성이 되는 건데 얘는 그냥 관계없이 그냥 자에 있는 그 단위로서 72라고 측정한 것에 거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부분으로 변별하는 분석 과정이 생략이 된 것이고 그거를 서로 연결시키는 종합, 이렇게 분리하고 분석하고 종합하는 이 과정이 싸그리 삭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비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동적으로 고정시켜 가리키는 것, 바로 그것이 단위를 고정하는 것이 잘못된 수개념이다 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은 굉장히 복잡하고 뭐 할 것도 많지만 이렇게 해야 올바른 수개념이 형성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모든 물체를 다 자로 잰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뭐예요? 자 재는 실력만 느는 거죠. 수개념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그젬플로 예를 들었죠. 펜의 길이를 재는 거. 예를 들어서 1cm라는 단위를 고정하는 것은 분석 과정과 종합 과정이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크게. 수개념 형성에. 그러니까 펜의 길이를 손가락 마디도 잴 수도 있죠. 이렇게 뭐 여기 마디 있나요? 이렇게 한 마디로 하나, 둘, 셋, 넷 뭐 이렇게 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손가락의 길이로도 측정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다양하게 단위를 인간이 스스로 설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측정하는 이 측정 활동이 핵심적인 것이다. 그게 진정한 수개념으로서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마지막 명확한 전체는 어떻게 얘기가 되게 되는 것입니까? 단위의 반복으로 설명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단위의 반복, 뭐 3개든
뭐 2개를 단위로 설정했다면 그것이 3번, 3개를 설정했다면 2번, 6개를 설정했다면 1번, 이렇게 반복으로써 수 개념이 얘기가 되는 거죠. 펜의 길이가 3m인지 몰랐어요. 근데 1이라는 단위를 3번 해서 펜의 길이가 나왔다. 그럼 그걸 3m로 규정을 하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측정 활동으로 도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뷰이의 이론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로 넘어가세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축구를 했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세간에서는 여학생들은 군대 얘기와 축구 얘기를 1, 2순위로 싫어한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축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왜냐하면 저희의 축구부는 제가 축구를 했다는 것에 믿어지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했어요. 저희 축구부는 듀이가 관찰했다면 굉장히 좋아할 만한 듀이의 측정 활동을 직접 실행을 옮겼습니다. 당연히 축구부가 그걸 생각하면서 하지 않았고 저만 생각을 했겠죠. 자, 일단 남학생들도 그럴 수 있겠지만 여학생들을 위해 최소한의 축구 기본 개념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리어 너무 크게 그렸나? 어쨌든 페널티 에어리어에서 반칙을 하게 되면 페널티킥이라는 것이 주어져요. 알고 계신 분들은 꽤 있을 수 있어요. 02년 우리 월드컵도 개최하고 어쨌든 축구에 대한 관심도 꽤 늘어났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골대가 있죠. 그래서 이제 페널티 에어리어에서 이제 반칙을 하면 페널티킥이 주어지는데 그 페널티킥이 주어지면 지정된 장소에서 아무런 수비수의 방해 없이 골키퍼와 1대1로 공을 차서 그런 기회를 주어줘요. 보통 70% 확률로 골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 지식을 설명을 했어요. 기본 지식이 너무 어려웠으므로 물 한 잔 마시고 진행을 할게요. 자, 근데 원래 이게 우리가 공식 경기에서는 이 라인을 긋는 라인카라고 있어요. 여기에 뭐 흰색 분을 넣어서 이렇게 라인을 그으면 이 흰색이 그대로 이렇게 따라와요. 라인을 긋는 라인카가 있는데, 근데 이제 그냥 비공식이나 할 때는 뭐 무거워서 막 들고 다니기도 그 흰색 포대기 그거 맨날 들고 다녀야 되는데 정말 고생했죠. 그걸 맨날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라인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겉라인은 기본적으로 있지만 라인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축구를 하다 보면 이 길이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 자를 갖고 오는 것도 아니고 파악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우리는 한계 상황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에서 차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암묵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큰 걸음, 요걸 큰 걸음으로 할게요. 최대 걸음 11발 또는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걷는 발, 평범한, 그러니까 그냥 보통 걸음, 이것 또는 요걸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여기 골대 처음부터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가서 거기서 이제 차라,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게 나온 거예요. 근데 최대 걸음 보통 1m라 그래요. 얘는 보통 0.5m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11m에서 결국 찬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뭐 정확하게 아는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그냥 축구를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냥 선배들이 이제 시키니까 최대 걸음 11발이나 보통 걸음 22발로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암묵적으로 11이라는 수 개념을 형성을 한 거예요. 11m는. 정말 수학적인 축구부였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차서 결국 페널티 킥을 이제 잘 차서, 근데 이렇게 고정을 했기 때문에 항상 같은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크게 변화되는 건 없었겠죠. 이렇게 단위 설정을 사람의 행동으로서 실제로 하고 그 단위의 반복으로서 이 전체량을 규정하는 이 방법, 이것이 바로 수 개념을 형성하는 것의 핵심적인 포인트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구체적인 이해였어요. 저도 이제 축구를 하다가 처음에는 생각 없이 하다가 뒤에 이론을 접하면서 역시 우리 축구부는 수학적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뭐 저 말고는 인식한 사람 없었겠지만 이게 구체적인 정말 측정 활동의 예가 되겠죠. 그러니까 한계 상황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단위를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설정하고 단위의 반복으로서 수의 명확한 전체를 하는 것.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주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럼 한 타임을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